안녕하십니까. 연금전도사 이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퇴 설계가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은퇴 설계,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하나,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은퇴 준비, 온전한 은퇴 준비는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게 됩니다. 재무적 은퇴 준비와 비재무적 은퇴 준비.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온전한 은퇴 준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재무적인 은퇴 준비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이 가장 기본이지요. 거기에 이제 보험이라든지 목적 자금이라든지 금융자산 투자라든지 상속 징역, 이러한 부분들이 재무적인 계량적인 그런 영역일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비재무적인 은퇴 준비 영역에도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은퇴 심리에 대해서 앞에서 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부부와의, 가족과의 이런 관계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 유대 관계 문제라든지 생활 습관, 건강, 여가, 취미, 웰다잉, 이러한 부분들이 비재무적인 은퇴 영역입니다. 이런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골라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퇴 준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죠. 즉 연금입니다. 연금을 갖추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고정자금, 캐시플로우가 꼬박꼬박 발생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평생연금을 이제 만드는 작업인데요. 이 평생연금을 두텁게 하는 것이 가장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자,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금 제도가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1층 국민연금과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 이것을 누구나 그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3층 연금제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라도 좀 따라서 해서 자기 노후자금을 마련해라 라는 것이지요. 여기 이제 더해서 주택연금이라든지 농지연금이라든지 햇볕연금이라든지 산지연금이라든지 등등 연금화할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어떤 사정이나 환경이나 여건들을 따져서 나만의 어떤 캐시플로우, 평생연금을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따져서 가장 크게 만드는 것, 가장 두텁게 평생 월급 통장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노후 준비다. 근데 이런 연금 준비는요, 어떤 나의 의지나 어떤 이런 습관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강제적으로 준비해 가는 게 일찌감치 빠른 시간 내에 거의 잊어버리고 그냥 쌓아가는 것, 정립해 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3층 연금 중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게 국민연금이죠. 전 국민의 80% 이상이 가장 노후자금의 근간은 국민연금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국민연금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해주는 기반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그런 연금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은요, 사회보험적 성격과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만 됩니다. 사회보험적 성격과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좀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도 좀 많이 내고 소득이 좀 적은 사람들은 좀 적게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령할 때도, 연금을 받을 때도 많이 낸 사람이라고 해서 비례해서 많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평균화해서 그것을 둘 다를 자기의 소득과 전체의 평균을 같이 반영을 해서 좀 적게 낸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낸 사람은 조금 덜, 이렇게 해서 평균화시켜서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하고 늘리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왜 좋냐? 국민연금이 왜 그렇게 모두가 선호하느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종신토록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꼬박꼬박 지급한다라는 의미는요, 돈의 가치가 변동이 없다는 거죠.
지금의 100만 원과 20년 후에 100만 원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매력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 상승률만큼 거기에 반영시켜서 더해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도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지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연금은 챙겨야 된다. 2023년 기준으로 볼 때 20년 정도 가입을 하게 되면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전체 평균으로는 한 60만 원이지만 20년 정도 가입하게 되면 한 100만 원 수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기대하는 노후 소득 자금에 그래도 한 30% 내지 40% 정도는 국민연금에서 충당해 준다면 훨씬 수월하게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국민연금은요, 가급적이면 모든 국민들이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옵션들을 많이 부여하고 있어요. 제도가 굉장히 유연성 있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최대한 자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옵션들을 잘 활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국민연금을 두텁게 많이 오래 가입해서 많이 받게 하는 게 가장 노후 설계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옵션 중에 하나가 이제 추납제도가 있어요. 추가 납부제도인데요. 추납제도는 어떤 때 이용할 수 있냐면 뭐 경단녀라든지 실직이나 휴직이 일어나서 잠깐 납입 유예가 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또 금액이 적을 때 이런 때는 그 납입 유예 기간 동안치의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입함으로써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이제 이것이 바로 추납제도입니다. 의무계속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의무계속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60세까지 우리나라 국민연금 납부는 보험료 납부는 19세부터 60세까지거든요. 그때까지 납부하고는 더 이상 보험료는 납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좀 더 연금을 좀 늘리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그 최저 기한이 10년인데 그것을 채우지 못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의무 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서 61세부터 65세까지 최장 5년 정도를 더 불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연금을 받거나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바로 의무계속제도예요. 또 하나는 의무제도가 있어요. 주로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대표적으로 주부들입니다. 가정주부들이 최저 9만 원에서부터 43만 원까지 자기가 선택해서 연금을 불입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저 금액인 9만 원을 10년 동안 불입을 했다. 그러면 연금 수령 연령이 됐을 때 18만 8천 원 정도의 금액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입한 것의 거의 2배 이상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9만 원을 10년이 아니고 20년을 내가 불입을 했다. 그러면 2배를 더 받겠죠. 또 9만 원이 아니고 18만 원을 내거나 최대 43만 원까지 한다면 그만큼 금액들은 많아지겠죠. 그래서 남편이 받는 것 말고도 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부들도 의무제도입니다. 반환 일시금 반납제도라는 거는요, 조건이 안 돼서 연금을 수령하지 못했거나, 그래서 일시금으로 이제 받은 분들이 있어요. 뭐 이민을 갔다거나 이런 분들이 다시 이제 국내에서 연금을 받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고 싶다 하면 일시금으로 받았던 것을 반납을 하고, 물론 거기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있는데 반납을 하고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기연금제도와 연기연금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조기연금제도는 뭐냐면요. 보통 65세부터 수령하게 되죠. 아니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61세부터 64세까지 좀 늦춰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조기연금제도는 내가 이제 실직을 했거나 퇴직을 해서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수가 없는 경우, 또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좀 땡겨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년을 땡겨 받으면 6%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최대 5년을 내가 땡길 수가 있는데 5년을 땡겨서 받게 되면 30% 정도가 감액이 돼서 연금을 수령되게 됩니다. 요즘에 굉장히 경기가 불황이어서 좋지 않아서인지 80만 명 정도가 조기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반대 경우도 있어요. 연기연금제도라는 건데요. 연기연금제도는 지금 내가 경제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서 연금을 수령할 의미가 없다.
또 내가 지금은 경제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민연금을 수령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늦추는 겁니다. 받는 것을 지금 늦추는 제도가 이제 연기연금 제도인데요. 1년을 내가 늦출수록 7.2%가 거기에 가산이 됩니다. 최대 5년을 내가 늦춰서 받게 되면 36%가 가산이 돼서 평생 지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형편에 맞게 사정에 맞게 좀 땡겨서 받는 경우는 조기연금 제도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나는 조금 늦춰서 나중에 좀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기연금 제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이제 시니어기도 액티브 시니어기가 있고 이제 후반기가 있고 그러는데요. 액티브 시니어기, 초기 고령기 때에 가장 활동적으로 많이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때 정상적으로 받아서 쓰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조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설명드렸고요. 사적연금 중에서 대표적인 게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이죠. 퇴직연금 중에서도 DC형 제도와 IRP 그리고 개인연금 중에서도 연금저축 펀드 투자자들은 정말 제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투자라는 게 운용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치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DC형 제도나 IRP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는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운용하고 퇴직금을 받고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제도가 바로 이 사적연금 제도 중에서 DC형과 IRP 연금저축 펀드예요. 그런데 운용해보시면 투자해보시면 알지만 조급한 마음은 들고 욕심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최후 보루자금이고 은퇴자금이고 노후자금인 이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DC나 IRP 가입자 중에서 기존의 퇴직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투자가 수월하지 않다는 것이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관 투자가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운영하지만 10년 평균 수익이 6, 7%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은 수익이 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퇴직금이나 노후자금을 불릴 때는 우리가 관리할 때는 무엇보다도 지키며 불리는 투자, 보수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안분지족하는 것이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라. 그것은 곧 원리금 보장 상품과 실적 배당 상품을 잘 나눠서 투자하는 것. 자산 관리의 가장 기본은 자산 배분 투자입니다. 자산 배분 투자라고 하는 것은 원리금 보장 상품, 즉 고정 수익이 따복따복 쌓이는 이러한 상품들을 우리가 원리금 보장 상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예적금이겠죠. 이러한 상품에 반드시 일정 비중을 가져가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 실적 배당 상품으로 투자 상품으로 이렇게 운용해서 불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투자 실력이 좋고 투자적인 감이 좋다 할지라도 어떤 투자 상품이라든지 위험 자산에 몰빵을 한다거나 올인하거나 너무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여러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은퇴기가 접어들 때는 오히려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섣부르게 투자하다가는 여러분들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밸런스 있는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 배분 투자를 해라. 자산 배분 투자는 원리금 상품과 실적 배당 상품을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균형 있게 투자하는 것이 또 다른 투자 기회를 또 얻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실적 배당 상품을 투자할 때는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지수형 상품 중심으로 분산 적립 투자하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개별 상품이나 개별 펀드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개별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그 개별 위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수형, 인덱스형에 투자할 때는 개별 위험에 대한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요. 투자권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한꺼번에 그냥 담지 말고 이것을 금액이나 시기를 조금 분산해서 나눠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투자해봐도 그런 걸 제가 터득을 했었거든요. 지금이 가장 적기인 것 같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도 지나고 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반드시 그놈을 나누어서 시점을 나누어서 저도 이제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배당 상품, 위험자산 투자는 개별 상품보다는 지수형 상품 중심으로 이것도 한꺼번에 몰빵 뿌리지 말고 분산 적립 투자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게 이제 현명한 투자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연금 투자에서는 반드시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실현됐다. 내가 기대했던 수익률, 내가 목표로 했던 수익률이 달성이 되면 그때는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 수익이 되는 겁니다. 마냥 장기로 투자하고 묻어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말짱 도루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실적 배당 상품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기대했던 내 눈높이에 오면 뒤돌아보지 않고 땡큐 하고 그냥 바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내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주기적인 리밸런싱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이나 퇴직연금의 DC, IRP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연금을 만드는 방법은 수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노후연금 저축 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본적인 3층 연금 외에도 뭐 주택연금, 농지연금, 뭐 즉시연금, 노란우산 공제 등등 굉장히 연금화할 수 있는 수단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내 형편에 맞게 또 나에게 결이 잘 맞는 그런 상품들, 수단들을 선택을 해서 나만의 3층 연금, 4층 연금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지금 소개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고령자들, 중장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주택들입니다. 주택들이 7, 80% 정도가 내 집은 그래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빚을 끼고는 있지만, 부채를 끼고는 있지만 자기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그냥 대출 다 끌어안고 눌러 앉아서 그냥 지내는 것보다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 굉장히 현명합니다. 55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공시지가 12억까지는 주택연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내가 계속 살면서 하나의 이제 이것을 대출 형태로 영모기지 상품이니까요. 대출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부부가 다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수령하고 이게 오래 살수록 유리하겠죠. 수령하고 모두가 다 사망하게 되면 그것을 매각을 해서 환가화해서 만약에 그래도 남으면 이것은 상속이 되는 것이고요. 자녀들에게 부족해도 더 이상 추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특히 우리나라 같이 내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중장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연금화 수단이 된다. 주택연금 얼마만큼 수령할 수 있는가? 그 숫자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공시지가가 5억이다. 5억짜리다. 그러면 월 123만 원을 꼬박꼬박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시지가가 7억이라고 하면 월 172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공시지가가 12억까지 지금 올라갔으니까요. 그럼 12억인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월 261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풍족하죠. 그래서 주택연금은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 수단이다. 농지연금은요, 농어가에게 허락된 똑같은 영모기지 상품인데요. 60세 이상 된 농촌의 어른들에게 이제 연금을 지급하는 영모기지 상품입니다. 동일하게 당연히 이제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5년 이상 영농을 해야 되고 2년 이상 또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런 농민이야만 받을 수가 있는 제도인데요. 농지연금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내 땅을 그대로 내가 운영하면서 내가 직접 벌어먹거나 아니면 임대를 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 세를 받을 수도 있는데
내 농지를, 내 땅을 그렇게 운영하면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농지연금도 보니까 그 공시지가가 2억 정도다. 2억인 공시지가의 땅을 70세인 노인이 평생 받는다면 월 116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3억인 농지라면 한 174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4억이라면 월 23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부부가 각각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각각 300만 원씩 받는 600만 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농촌에서 농지연금만 가지고도 정말 넉넉하게 럭셔리하게 살 수 있는 연금 수단이 바로 이제 농지연금이다. 즉시연금은 이것도 저것도 이제 연금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래도 다른 저축을 통해서 목돈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즉시연금을 통해서 다음 달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즉시연금은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이든 아니면 어떤 사기꾼이든 이 노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돈 있는지를 알면 달라붙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상당히 또 이제 이게 위험 자산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고스란히 내가 쓰고 싶다면 이제 즉시연금을 통해서 많은 자금은 즉시연금으로 묶어놓는 것이 이제 현명하다는 것이고요. 노란우산 공제는 자영업자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뭐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변리사라든지 이런 의사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자 의료 보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도 해주는 상품인데요. 대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소유해야 될, 가입해야 될 상품이 바로 노란우산 공제입니다. 또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라면 주식 배당만 가지고도 자기 노후 자금을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주주 친화 정책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또 꼬박꼬박 이렇게 정기적으로 잘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주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주식을 통해서 이제 배당으로 꼬박꼬박 매년 자기 노후 자금을 이렇게 충당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산지연금은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기가 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연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목돈이 있는 경우 아까 즉시연금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월 지급식 상품으로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임대 수익을 또 가지고 간다거나 요즘은 태양광을 가지고 햇볕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금화할 수 있는 수단들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만의 3층 연금, 나만의 4층 연금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눈높이의 그런 연금화를 캐시플로우를 평생 연금을 고정소득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노후 준비거든요. 노후 연금 준비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최소 생활비.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수준은 월 200만 원대. 월 200만 원대는 되어야 그래도 다른 건 없더라도 그 삼시세끼는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꼬박꼬박 내 통장에 200만 원이 꽂히는 것. 이게 이제 그 고정 수익이니까요. 평생 이런 자금만 들어온다면 그래도 굶지는 않고 살 수 있는 수준이다. 200만 원대가. 그래서 표준적인 생활, 일반적인 수준, 즉 삼시세끼 하면서 가끔은 이렇게 탕수육도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수준, 이게 이제 300만 원대라고 이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넉넉한 생활비, 여유로운 이제 수준이라면 500만 원 정도, 500만 원대 자금 정도가 캐시플로우가 꾸준하게 통장에 찍힌다면 조금은 좀 여유롭게 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물가가 또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보다 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기의 눈높이를 자기의 좀 기대 수준을 좀 낮추면서 이제 맞춰서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권고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의 자금대를 연금하는 것이 나의 노후자금 준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퇴자산 준비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 있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나만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지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노후 3층 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나의 노후 자금을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부동산에 좀 일가견 있는 사람이라면 임대 수입을 통해서 나의 연금 수단을 만들 수도 있고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것도 관심이 있다. 이것도 매력이 있다. 충분히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고 확인을 해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즉시연금, 또 인컴형 상품. 인컴형 상품은 이자나 배당 소득이 꼬박꼬박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품들 인컴형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배당금하고 비슷하죠. 분배금이니까요. 이런 상품을 통해서 또 연금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게 평생 현역으로 있는 게 가장 오래 현역으로 근무하는 것이 최고의 노후 준비겠지요.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좋겠지요. 이 외에도 내가 책을 쓴다거나 뭐 유튜브 동영상을 한다거나 강연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필살기를 가지고 나만의 은퇴 준비하는 것, 연금화 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노후 준비가 되겠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보험 부분인데요. 보험은 대표적인 장기 정기구독이죠. 이게요. 한번 가입하면 꼬박꼬박 매달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게 보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보험 과소비는 좀 과하다, 조금 심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고 중복되는 이런 보험을 줄이는 것, 이것도 노후 자금을 새지 않게 만드는 큰 방법이다. 그래서 형편에 맞게 과도하지 않게 나에게 꼭 필요한 보험만을 가지고 이걸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이게 계륵이 되지 않고 나에게 부담되지 않고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비급여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평균 한 62% 수준은 내가 아파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비용을 치르면 평균 한 62% 수준은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줍니다. 특히 중증질환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진병 이런 것들은 중대질병들은 80%까지 건강보험에서 다 충당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장되지 않는 기타 비급여 부분들, 그런 의료비 보장은 이제 실손보험이라는 걸 통해서 충당할 수 있고요. 이보다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3대 질병이 한 50% 정도의 이제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50%는 다 거기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3대 질병이라 하면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이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보장성 보험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비교 평가해서 가입하는 것. 그 외에 이제 유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그 보험료가 나오는 종신보험이 있는데 이제 종신보험보다는 저렴한 정기보험을 이렇게 대체시켜놨는데 왜냐하면 이제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에서 보험료는 3분의 1 정도인데 보험료는 굉장히 3분의 1 정도인데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의 원하는 기간까지의 그런 보장은 철저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대부분 한 60세 무렵까지 나름대로 내가 생존한다면 가장이 생존한다면 그 이유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장성했기 때문에 큰 위험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60에서 65세 그 무렵까지의 정기보험으로 이렇게 해치하는 그런 방법이 좀 현명하다. 그래서 보험은 보험이 너무 커버리면 보험료가 너무 커버리면 노후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요. 반드시 위험을 해치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너무 커버리면 계륵이 되기 때문에 적정 보험료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장년으로 노후가 은퇴가 이제 시작될 무렵에는 한 번 정도는 꼭 보험 증서를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병 장수는 피할 수는 없어요. 노화가 진행되고 나이를 먹게 되면 결국은 병과 함께 저희도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노후가 되면 암이나 치매나 우울증 이 세 가지는 뗄 수가 없죠.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특히 우리나라 암 환자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매년 한 12만 명이 신규로 발생하고 이 중에서 한 7만 명 정도가 계속 이게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망자의 3명 중에 3명 정도는 암으로 이제 사망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암에 대한 부분도 항상 우리가 염두하고 있어야 되고 또 저희가 치매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어요. 갈수록 이제 치매에 대한 이제 위험성이나 오래 살다 보니까 치매 환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1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미 지금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그래요. 그래서 80세 이상 노인들 중 10명 중에서 3명은 치매의 증상이 있다, 환자다라고 이렇게 보도 자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막 날라오는 거 저희들도 자꾸 볼 거예요. 1년 실종자 수. 누구를 찾는다라는 실종자에 대한 정보가 같이 많이 뜨는데요. 1년 실종자 수가 우리나라에 17,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 환자가 또 근데 참 특이하게도 여성이 남성보다 한 2.5배 더 많다고 그래요. 참 아이러니한데요.
노인 자살률은 남성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치매 환자는 여성분이 또 훨씬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 치매 환자뿐만이 아니고 경도 인지 장애 환자도 지금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경도 인지 장애 이 환자들도 6년 내 치매로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가 거의 80%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또 나이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관리들도 우리가 잘 해 나가야 되고 항상 그런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평균 수명 후반 한 10년에서 15년은 어쨌든 유병기간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보다 이제 훨씬 이제 고령화가 이제 먼저 시작됐고, 30%가 지금 고령자들이니까요. 그런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100만 명 정도가 치매와 노인병으로 침대에서 눈만 깜빡깜빡하고 계시다고 얘기해요. 이 정도로, 노후에는 결국은 이런, 병과 함께 갈 수밖에 이제 없는 그런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나라 고령자도 전체의 30% 정도는 그 우울증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령기에 어떤 우울증에도 이제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암이나 뭐 우울증이나 뭐 여러 많은 치매나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은 늦추거나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건강 장수를 위한 비결이 뭐냐? 뭐 첫 번째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하고 또 운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그런 운동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 중장년들의 운동 참가율은 4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좀 나이 먹어보면 나이 들어갈수록 이제 귀찮아지잖아요. 움직이는 것이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것은 거의 의지적으로 습관적으로 운동은 하셔야만이 건강 장수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50대 중반부터는 이 건강 상태가 급격히 이렇게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챙겨서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긍정적 그런 수용과 인정의 자세인데요. 오픈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앞에서도 영성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은퇴나 노후나 뭐 이런 것들은 누구나 때가 되면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잖아요. 거쳐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때 너무 당황하지 않고 나도 때가 됐구나. 나의 시기가 됐구나.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순응하는 것이 자기 정신건강에도 훨씬 수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좀 더 성숙하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발견을 또 하고 또 삶의 가치도 새롭게 정립하면서 이렇게 적응해 가는 것, 순리대로 적응해 가는 것이 가장 정신건강이나 건강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안분지족에 대한 내용도 여러 번 반복했는데 안분지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기 분수에 편안하고 만족할 줄 아는 자세를 우리가 안분지족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너무 기대치나 눈높이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상대적 빈곤이나 박탈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초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좀 낮춰서 안분지족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이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의식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유하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산 관리 시작은 무엇보다도 빚 갚기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화를 막론하고 은퇴기에 접어들게 되면 빚부터 갚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은행의 비즈니스는요, 기본적으로 예대마진입니다. 즉,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면 수신 금리는 낮게 줘요. 이자는 조금 주잖아요.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는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하고요. 이 차를 먹는 게 이제 은행의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은행들의 전체 자산 중에서 80%를 차지하는데 그네들도 수익도 바로 여기에서 대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출이 있는데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다른 펀드나 뭔가에 내가 투자하고 있다.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대출받은 게 있고 빚이 있다면 투자에 앞서서 적은 금액이라도 무조건 대출부터 갚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든 학자금이든 신용대출이든 마이너스 대출이든 상환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출 이자 누적액에 비해서 투자 수익률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대출을 깔고 있으면서 투자를 한다. 이것은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 시작은 노후 준비의 시작은 빚 갚기부터 시작한다.
빚 갚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투자자라면, 내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면, 현업이 있는 일반 투자자라면 내가 잘 알고 있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식으로, 코인으로, 부동산으로, 뭔가로 대박을 냈다, 돈을 벌었다라는 것으로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의 성공 방식으로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아는 것, 나의 투자 결에 잘 맞는 그런 투자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잘 모르면 절세 상품, 세금 줄여주는 것, 비과세 되는 것, 이런 절세 상품을 먼저 챙기는 것이 순서이고요. 투자를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수형 상품들, 인덱스 상품에 적립식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책 상품이 뭐가 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상품들, 이런 상품들,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들, 정책 상품들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ISA라는 상품도 있죠. 그다음 비과세 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 청년 내일저축,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절세 혜택들이 다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중산층들이 목돈도 마련하고 연금화할 수 있는 그런 저축수단으로 잘 활용해라 라고 정책적으로 한도를 정해서 부여해주는 상품들이니까, 잘 모르면, 아니고 또 자금이 생기면 이러한 상품들부터 채워가면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자산 배분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산 배분 투자를 하면 지키는 투자와 불리는 투자, 이 두 가지를 자산 배분 투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리스크, 위험, 허용도를 고려를 해서 일부는 지키는 투자, 일정 비중 반드시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손실이 나지 않는 고정수익이 따박따박 발생하게 되는 그런 예적금 상품 중심으로 고정 자산을 꼭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이 부분은 꼭 지켜야 됩니다. 1년, 3년, 5년 이자가 설령 낮더라도, 이자 수준이 굉장히 낮더라도 반드시 예적금을 통한 지키는 투자를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실적 배당 상품, 위험자산 투자에서 굉장히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너무 상식 이하로 많이 폭락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하나 이제 투자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고정 투자하는 것, 지키는 투자는 반드시 일정 비중 꼭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불리는 투자 부분은 아까 지수형 상품에 대해서 올인하지 말고, 한꺼번에 사지 말고 항상 시간과 금액을 분산해서 적립 투자하는 것, 이게 하나의 법칙입니다. 정설입니다. 정석입니다. 투자에 대한. 그래서 왜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나의 판단이 절대 그렇게 항상 합리적이고 옳지가 않아요.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과 금액을 분산해서 좀 이렇게 적립 투자하는 것, 나눠서 분산해서 하는 것, 이것이 그래도 위험을 분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래도 안전한 방법이더라. 이렇게 투자하면서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면 수익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일반 투자자들이 지키면서 불리는 그런 투자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가지수에 투자해라. 자, 이것을 제가 이제 표제로 정했는데, 실제로 개별 종목에 투자하지 말고 그냥 코스피에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한 7% 내외를 기대할 수 있대요. 주가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합친 금액인데요. 7%면, 연평균 7%면 결코 낮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분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내는 좋은 방법이 뭐냐? 인덱스 투자다.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죽게 되면 내 자산의 90%는 전부 다 인덱스 상품에 투자해라. 이렇게 유언으로 부인에게 남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투자는 시장 위험만 감내하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복원력을 가진 주가지수, 여기에 적립 투자하는 것, 이것이 일반 투자자에게는 가장 그래도 안전한 투자 방법이다. 대표적인 인덱스 상품에는 주가지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100, 차이나, 일본 니케이 225, 이런 류의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라든지 ETF에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그것도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 투자자들이 그래도 실패하지 않고 나름대로 꾸준하게 안전하게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추려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쌓아가는 겁니다. 적립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이제 가두리 양식 투자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인 저축의 시작은 적립하는 것입니다. 많이 쌓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크게 불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이제 따르는 것이죠. 당연히. 그보다는 항상 많이 쌓아가는 거, 덜 쓰고 좀 더 많이 적립해 가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투자의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분산 투자하는 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금액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분산해서 이것을 좀 갈라서 나누어서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 이것이 지나놓고 보면 이게 현명했구나, 이게 잘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정말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저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꼭 이제 코스피 200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반도체나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인덱스에 대해서 적립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 한 달 내지 아니면 최소한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서 내가 기대하는 5% 내지 7% 정도의 어떤 수익을 기대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뭐 조급하고 쫓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해놓고 내가 기대했던 수익을 나오면 한 번씩 이렇게 실현하는 방법 정도로 여유 자금을 저는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기 투자도 빼놓지 않고 있죠. 장기 투자의 의미는 마냥 오래 투자해라, 묻어놓고 투자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여유를 가지고 시간에 투자하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정해놓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뭐 5%다, 7%다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이제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정도 가격이 오면 1차적으로 내가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실현하는 게 이게 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했지만 이게 1년 내에 그런 기대 수익, 목표 수익을 달성하면 일단 실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이 실현이 되면 그때는 이제 현금화 시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게 내 돈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이런 과정으로 많이 쌓아가고 그다음에 이것을 나눠서 이렇게 분산 투자하고 여유를 가지고 시간에 투자하면서 내가 목표로 했던 그 수익률이 달성이 되면 그때 이제 실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투자하는 성공 투자 방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살까요? 모두가 다 추구하는 것은 행복 추구지요.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이나 이제 부자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상당히 좀 이렇게 왜곡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 회장들이나 권세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나 어떤 영적인 영역에 이제 도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이분들은 좀 행복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꼭 부자이어만 우리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세계 여행을 1년에 뭐 반절을 세계 여행 다닌다고 해서 그게 꼭 행복한 거 아니고요. 지수성찬이나 뭐 2박 3일 골프를 그냥 일주일에 계속 친다고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꽃길만 걸어라 이렇게 우리가 덕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은 꽃길만 매일 걸어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과연 행복이라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을 사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큰 사변 없이 평범한 일상을 이렇게 누려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위해서는 연금이라는 것, 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남은 여생, 나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좋은 설계, 좋은 꿈을 갖고 이런 준비를 하는 자만이 또 이제 그런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잘 노후 준비를 해가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